오늘은 사이토 히토리 씨의 나이 많은 제자가 쓰신 아시카와 마사오의 저서 4일간의 부자 수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를 돌아보며 히토리 씨라는 인물을 만나 행복을 향한 사고방식을 배우고 부자가 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일반적인 통념을 부정하며 고생이 고생을 낳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행복해지기 위한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과 히토리 씨의 가르침을 통해 독자들도 행복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합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4일간의 부자 수업 나의 이야기. 어느 날 축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수화기를 놓으면 바로 다시 벨이 울리고 전화를 끊으면 또다시 늦은 밤까지 축하 전화가 끊이질 않았죠. 팩시밀리 역시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는 얼굴 붉어지는 찬사들을 속속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축하해요. 마사짱 대단하네요. 억만장자잖아요. 신문 기사 봤어요. 그거 아시카와 씨 맞지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묻더군요. 부러워요? 어떻게 하면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정말로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요?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이한 일을 한 기억도 더더욱 없었죠. 그저 행복해지자면서 열심히 살아왔고 늘 즐겁게 일해왔을 뿐이었어요. 사실 저는 돈이란 아무리 벌어도 번 것 이상으로 빠져나가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자신 죽어라 이랬지만 돈을 벌면 그만큼 또 돈 나갈 구멍이 생겨서 지겹게 고생만 해왔기 때문이죠. 그래도 돈은 벌고 싶었습니다. 다만 부자 명단에 오르겠다는 과욕을 부린 적은 없었어요. 저와 아내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 평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수입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자그마한 소망을 이루고자 할 때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일은 없는 그런 약간의 여유만을 바랐죠. 하지만 그 약간의 여유마저 저를 외면하곤 했습니다. 어렵사리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새로운 사건과 마주해 있었습니다. 고생의 연속이라고나 할까요? 항상 제로 상태로 돌아와 버리고는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고생의 씨앗이 끈질기게 저를 따라다녔죠. 결혼한 후에도 돈은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단지 매사에 운이 없는 제 인생에 휘말리게 된 아내가 불쌍할 뿐이었어요. 저는 줄곧 그런 상태였으므로 희망을 포기한 채 인생을 차분히 바라보는 포기의 인생 철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아니 세상이란 건 원래 다 그런 거야.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부자 명단에 오르는 분에 넘치는 사건에 그저 망견자실할 뿐이었습니다. 이미 50대도 중반을 넘어선 나이에 일어난 일이었죠. 하지만 부자 명단에 오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10년간 계속 명단에 올랐죠. 요즘에는 오히려 부자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에서 힘을 얻고 있으며 그것이 사업의 동력권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문득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행복해져 버렸을까? 올해로 70세가 된 저는 긴자마루칸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이토 히토리 씨의 10명의 제자 중 최고참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힘이 넘쳐나는 느낌이에요. 강연회 등 행사가 열릴 때마다 새빨간 장미무늬 셔츠를 입고 노래를 불러댑니다. 최근에는 매우 즐거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긴자마루칸 대리점이 전국 각지에서 개최하는 데라코야 서당나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에 강사로 나가곤 하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멋진 체험이 되고 있습니다. 강연을 마치면 악수를 청하는 사람들이 많고 손을 꽉 잡고 흔들며 환영해 주죠. 저 역시 그들의 손을 힘있게 붙잡고 흔듭니다.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라는 편지를 보내오면 또다시 감동에 젖어듭니다. 저 같은 인간의 얘기를 듣고 다소나마 마음의 평안을 되찾거나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저를 최고의 행복에 빠져들게 합니다. 정말 고맙게도 이제 금전적인 어려움은 없습니다. 몸도 건강한 상태죠. 일본 전역을 찾아다니며 그곳 사람들의 인정을 맛볼 수 있게 되었고 밝은 웃음과 박수를 선사받고 있습니다. 행복의 척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 무엇이 행복일까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행복해져 버린 것일까요? 몇 번이고 생각해 보지만
역시 그분 이외에는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제 스승 사이토 히토리 씨, 그 누구보다 매력적인 히토리 씨를 만나고부터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행복해졌죠. 그를 만나기 이전에 저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몸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쾌활함이나 용기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완고했죠. 아내나 딸아이 이후에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친절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거나 타인을 위해 뭔가 해주려는 유연함이 전혀 없었죠. 행복을 느낀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저에게 히토리 씨는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행복해질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사고방식이라니? 마음먹은 대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정말이지 저에게는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발상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지나칠 정도로 상식인이었습니다. 세상이란 이러저러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세상의 상식으로 결정된다. 그런 제 생각은 그때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상식이란 것이 모두 옳은 것인가? 상식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가? 는 물음을 던져준 것이 바로 사이토 히토리 씨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히토리 씨의 말을 믿으면서 저는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히토리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40대 중반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복잡다단한 일들을 겪은 뒤 처가가 있는 도쿄 에도가와 구에 마쓰심에 막 정착한 때였죠.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완벽한 불운의 연속이었죠. 그런 제가 히토리 씨와 만나 변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도 행복해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토록 되는 일이 없었던, 억세게 운이 없었던 제가 하는 말이니 틀림없습니다. 불과 4일 만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런 변화가 일어난 무대는 우리 부부가 문을 연 카페 피크닉이었습니다. 마쓰시마는 아내의 고향이기 때문에 개업 초기에는 친척과 지인들이 인정상 찾아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역세권도 아닌 후미진 곳이어서 많은 손님을 기대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개업 며칠 만에 손님은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고 피크닉은 세상에서 가장 한가한 카페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저는 가게를 아내에게 맡기고 다른 일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래서 월급쟁이를 하는 한편으로 가끔씩 가게에 나와 지배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다리 걸치기 투잡 생활이었죠. 사이토 히토리 씨와 그의 제자인 오마타 카즈미 씨 등이 단골로 찾아오기 훨씬 전의 일이었습니다. 가게에 좀 이상한 손님이 온다는 얘기는 아내로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업 활동에 바빠 가게는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겨놓은 상태였죠. 아내는 좀 이상한 손님이라면서도 즐겁게 그에 대한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하얀 양복이 멋지고요. 그리고 하여간 이상해요. 멋진 것하고 이상한 것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 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아내가 다시 그 손님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일 와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저를 향해 아내는 다시 힘주어 말했죠. 그 이상한 사람 말이에요? 그는 엄청난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녀요. 그렇게 엄청난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우리 가게같이 후진 곳에 매일 온다는 건 분명 이상한 일이에요. 제규어라고 하더군요. 차가 눈처럼 하얀색이에요. 엄청 크기도 하고. 그 당시 히토리 씨가 대형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얘기는 다른 제자들의 책에도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는 독자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소박한 마쓰시마 거리에서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번쩍번쩍 빛나는 하얀 외제차가 항상 같은 장소에 주차한다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었죠. 그리고 말이에요, 여보. 토끼와 거북이래요. 동화 토끼와 거북이 있잖아요. 제규어 다음에 튀어나온 아내의 말이었죠. 손님 중 한 사람이 요즘 하고 있는 일이 신통치 않다던가 뭐라던가 하여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말이죠. 그 손님이 거북이는 도대체 왜 사업 장소를 수영장으로 바꾸지 않는 거죠? 라고 말하는 거 있지요. 아내의 말은 질서가 없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인 듯 했죠. 그 이상한 손님이 가게에 온 다른 손님들에게 상담을 해주었는데 상담할 때는 반드시 재밌는 비유를 든다. 그 비유를 들어보면 거의 완벽한 진리여서 손님들이 감동을 받는다.
손님들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손님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점쟁이야. 제가 퉁명스럽게 묻자 아내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아내는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벙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한가한 카페를 매일같이 찾아주는 손님이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었지만 이상한 손님 때문에 아내나 다른 손님들이 피해를 입으면 곤란하겠죠. 외제차를 타든 말든 그건 제 알 바 아니지만 과연 그 손님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 이상한 손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는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지배인 노릇을 하는 것은 오랜만의 일이었죠. 점심때는 그나마 약간 바빴지만 곧 언제나처럼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손님이라곤 달랑 카운터 앞에 앉아있는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한 사람뿐이었죠. 역시 조용한 가게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출입문에 달린 종이 달랑달랑 울리자 아내가 제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 이상한 손님이 왔다는 신호였죠. 그런데 의외였습니다. 아내의 얘기를 듣고 저는 그 손님이 저보다 나이 많은 남자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30세 전후에 고급스런 하얀 양복을 입은 좋은 집안에서 좋은 가정 교육을 받으며 자란 듯한 젊은 신사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빙긋 미소를 지어 보이며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누가 보면 우리 가게를 10년 이상 출입한 단골로 알 것 같았습니다. 뭐야, 저 친구? 그냥 평범한 젊은이잖아. 저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이상한이란 단어에서 갖가지 상상을 했고 조금은 흥분도 했었는데 그냥 사람 좋아 보이는 젊은 신사가 등장하자 김이 빠져버린 것이죠. 그는 가게 구석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지배인이라고 자기소개를 한 뒤 한마디 인사를 건넸습니다. 매일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신사는 싱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어서 짧게 말했습니다. 이 가게에 오면 편안하니까요. 이런 편안한 가게가 망해서야 되겠습니까? 카운터 앞에 앉아있던 손님이 쿡쿡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아내까지 속없이 따라 웃었죠. 가게가 잘 되길 바라서 오고 있습니다. 저라도 매일같이 오면 약간은 도움이 될 테니까요. 젊은 신사는 전혀 거침이 없었고 상쾌한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제게 온 커피를 맛있게 마신 뒤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듯 독서에 열중하기 시작했죠. 꺼봐요, 이상한 손님 맞지요? 아내는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귓속말로 소근거렸습니다. 저는 무척 당황스러웠죠. 이 사람은 정말 우리 가게가 망하는 걸 막아주기 위해 매일 출근하는 걸까? 정말로 딴 생각 없이 선의로 와주는 걸까?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을 때 카운터 앞에 손님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지배인 양반, 정말 이렇게 손님이 없어서야 곧 문 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소? 그 손님도 카페가 문을 연 뒤 자주 찾아주는 몇 안 되는 단골 중 한 사람으로 앉는 자리는 늘 카운터 앞이었습니다. 하기야 이 가게는 누가 보더라도 곧 망할 가게로 보일 게 뻔했죠. 이거 고생 끝에 개업한 거 맞지요? 우리 집안 사정을 알 턱이 없을 텐데 카운터 앞의 손님은 저를 평생 고생만 한 사람으로 단정짓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손님이었죠. 글쎄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겠죠. 그렇게 한쪽 귀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괴로움이 있으면 즐거움도 있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적당히 얼버무렸습니다. 그때 제 말에 꼬리를 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젊은 신사였습니다. 지배인, 그렇지 않아요. 젊은 신사는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하며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제 말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흔히 괴로움이 있으면 즐거움도 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즐겁고 싶다면 괴로움 따윈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고생 끝에 행복이 온다고요? 고생 뒤에는 고생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 젊은 신사는 하던 말을 멈추고 잠시 동안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행복이라.
그런 가슴 뻐근한 단어는 요 몇 년간 입에 올리기는커녕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말이죠. 행복한 사고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불 속에서 이것저것 생각이 많았습니다. 카페와 영업사원이란 투잡 생활을 하는 저는 요 며칠 사이 지배인 일에 치중하면서 영업사원 일에 소홀했습니다. 이젠 영업사원 쪽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런데 손님들과의 대화는 어떻게 하지? 아마도 젊은 신사 아니 히토리 씨나 카운터 앞 손님은 오늘도 분명 카페를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얘기한 것은 제 인생의 전반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반부의 대부분은 저에게 국한된 불행사였으므로 남에게 털어놓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문제는 후반부였죠. 이것들은 고생투성이 제 인생의 본질로서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친구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동생의 실패, 딸의 고생, 그리고 제가 전적으로 신뢰하던 친구와의 불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카페 손님들에게 툭 터놓고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죠. 저는 아내에게 생각을 말했습니다. 오늘은 카페에 가지 않겠어. 더 이상 고생담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 남들에게 공개할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건 이해하지만 그 히토리 씨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그동안 카페에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분 말은 정말로 전곡을 찔러요. 정답이에요. 괜찮으니 더 얘기해보세요. 당신 얘기를 듣고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줄지도 모르잖아요. 거기다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걸 얘기하는 건데 웬일인지 아내의 생각은 단호한 듯 했습니다. 사실 아내는 보통 때는 느긋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확신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카페 피크닉을 개업할 때도 그랬죠. 시즈오카를 떠나 도쿄로 옮기는 문제로 한창 고민할 때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얄팍한 저금 통장을 어떻게 사용해야 밥을 굶지 않을지 걱정이 많았고 또 도쿄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민을 거듭한 끝에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 일하기보다는 카페를 개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페를 하면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많을 것 같았지만 여전히 고민은 되었죠. 그런 저에게 아내는 단 한마디만을 했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곧 문 닫기 직전의 상황에 이르렀지만 후일 세상에서 가장 한가한 카페가 기적의 무대가 되었음을 생각하면 아내의 안목은 경이롭다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운이 따르지 않는 인간과 함께 살아주고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버텨온 것을 보면 뚝심이 엄청 강한 여인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과거를 얘기해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내에게 떠밀려 지배인으로서 카페에 나갔습니다. 히토리 씨와의 3일째 만남이었죠. 오후가 되자 여느 때처럼 히토리 씨가 찾아왔습니다. 카운터 앞 손님 역시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화제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카운터 앞 손님이 재촉하듯 제 얘기의 순서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후 여관에서 쫓겨난 우리 가족은 남의 집 더부살이를 해야 했고 헛간에서 새우잠을 잤으며 운이 좋았을 때도 단칸방 신세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제대로 된 집에서 잠을 잔 적이 없었죠. 제가 긴제서 방황할 무렵 어머니와 동생은 고향 니라야마 변두리의 허름한 전셋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렵사리 일을 계속하면서 집 지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무척 애를 썼습니다. 몸이 불편한 동생이 집주인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가족만의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어머니의 벌이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반면에 저는 회사를 다니는 틈틈이 노래와 재즈 해설 아르바이트로 적잖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모은 돈을 모조리 집 짓는 데 쏟아부었죠. 마침내 우리는 우리만의 집을 마련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0여 년 만의 일이었죠. 자그마한 집이었지만 어머니는 동생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며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불의 타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몸이 불편한 동생이 불단속을 잘못한 것이었죠. 미안해 형, 정말 미안해. 제가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동생은 화상의 고통 속에서도 오직 미안해라는 말만을 되뇌면서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사실 화재가 있기 한 해 전 도카이 지방을 덮쳤던 가노가와 태풍으로 우리 집은 이미 절반 정도 무너진 상태였는데 그 수리비도 제가 마련했었죠.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저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밤의 향락을 과감히 중단했습니다. 그 결과 약간의 결혼 자금이 모아졌는데 그 결혼 자금이 태풍으로 반파된 집 수리 비용으로 홀랑 날아가 버린 것이죠. 게다가 겨우 마련한 그 집이 불에 타 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모은 돈이 모조리 잿더미가 된 것이죠. 이것은 제 인생에 제로라는 숫자를 던져 넣은 것이었습니다. 사장이 너무도 무섭게 화를 내는 바람에 사표 내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로써 저 인간과 인연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기뻤죠. 그건 그렇고 회사도 그만뒀는데 결혼은 어떻게 했습니까? 카운터 앞 손님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아내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냥 했지요. 장소는 아카사카의 히에 신사였습니다. 신사에서 식만 올리면 돈은 많이 들지 않거든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후에 피로연은 사장의 레스토랑을 빌려서 했기 때문에 돈도 별로 안 들었지요. 그 비용은 모두 아내가 냈지만 그렇게 화를 낸 사장이 용케도 빌려줬네요. 아하, 머리 한번 잘 돌아가네. 카운터 앞 남자는 이 질문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님, 어떻게 이렇게 빈털터리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호호호. 아내는 뭐가 재미있는지 고개를 연방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당장의 호구지책이 걱정될 정도였죠.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막일도 해보고 취직을 해보려고 이 회사 저 회사 기웃거려 보았지만 맘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레스토랑에 돌아가는 것은 어떠냐 하는 친구의 권유도 있었지만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들어가 20년 가까이 엄청난 수모를 받으며 지냈는데 더는 그러고 싶지 않았죠. 사장의 얼굴만 떠올려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본은 없었지만 머릿속에는 새로운 일본식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업에 성공한 레스토랑 시절의 상사가 사업 계획서를 보고 자금을 빌려주었고 나머지는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하던 친구가 보태 공동 경영자로 참여했습니다. 저와 친구는 이즈 나가오카의 일본식 과자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과자를 만들려면 설탕이 많이 필요한데 설탕 도매점을 찾아갔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에게는 설탕을 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타지에서 온 사람이라도 현금을 주면 당연히 팔겠거니 생각했는데 어떤 설탕 도매상도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장사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형 레스토랑에서만 일해 온 탓에 그것을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설탕을 확보해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과자 제작을 담당한 것은 공동 경영자인 친구였는데 정말 끝내주는 과자를 만들었으므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업이 문제였습니다. 상품의 신뢰도, 즉 과자의 맛을 알리기가 쉽지 않았죠. 이즈는 온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는 고심 끝에 신제품 과자를 여관에서 차를 마실 때 곁들여 먹는 다과자로 만들어 납품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온천지대인 이즈 반도에는 여관 천지였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들어서 있는 여관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영업 활동을 할 수는 없었죠. 우리는 한 가지 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이즈 반도 중앙부의 동쪽 끝과 서쪽 끝 여관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그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두세 군데 여관이 계약을 맺자고 나섰고 점차 과자가 맛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여관에서도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북쪽과 남쪽 끝 여관을 확보하자 이번에는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에 있던 여관에서도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회사는 창업 5년 만에 이즈 최고의 매상을 올리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거리로 내쫓았던 여관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창업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우리 가족을 거리로 내몰았던 바로 그 니라야마의 여관이었습니다. 대가 거래할 생각은 없군요. 우연히 그 여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일을 제게 말하며 무척 즐거워했죠.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통쾌하구나. 그리고 얼마 후 고대하던 딸이 태어났습니다. 너무 귀여워 매일 딸만 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12~13년이 흘러갔죠. 하지만 행복이 깊으면 그 행복을 방해하는 힘도 깊다던가. 씨는 또다시 심통사납게 제로라는 숫자를 들이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된 딸이 특발성 측만증, 즉 서서히 등뼈가 굽는 난치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딸은 중학생이 되자 도쿄의 큰 병원으로 가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을 맞았습니다. 당시로서는 대수술이었죠. 수술은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호흡기 장애가 발생해 한때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외동딸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곤 옆에서 지켜주는 것과 재빨리 필요한 치료비를 마련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아내와 딸은 계속 도쿄에 머물렀고 저는 사업 때문에 도쿄와 시즈오카를 오갔습니다. 이런 이중 생활은 우리의 가게를 압박했습니다. 장차 작은 집이라도 지으려고 모아두었던 돈도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죠. 그런데도 딸의 치료에는 끊임없이 큰 돈이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과자 회사 경영은 순조로웠습니다. 회사는 이미 이즈에서 유명한 회사가 되어 있었죠. 저는 당연히 이제는 딸의 치료비를 회사에서 지원받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 회사를 세우고 돈을 버는 게 아니던가. 회사의 사장은 공동 경영자이자 연장자인 친구가 맡고 있었는데 친구라고 믿었던 그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우리 가족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접대 골프나 접대 술자리에 갈 시간은 있어도 우리 딸의 병문안 한 번 오는 일이 없었죠. 지금 딸아이 치료비 때문에 절실히 돈이 필요하네. 저는 마땅히 공동 경영자로서 그러나 조금은 애원하는 심정으로 친구에게 다급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맵사에 눈을 하고 천장을 응시하더니 곧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알았네. 돈을 주겠네. 대신에 회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순간 분노가 온몸을 사로잡았습니다. 얼마나 고생 키운 회사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회사에 대한 강한 애착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 무엇도 딸의 목숨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는 끝내 그의 것이 되었죠. 당시 저는 친구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를 증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딸의 치료를 위해 아이의 생활 근거지를 이즈에서 도쿄로 옮겼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나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였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 한가한 가게 하나만 달랑 남았습니다. 이제 카페 피크닉은 우리 가족에게 남겨진 최후의 재산이었습니다. 얘기를 끝내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젠장, 왜 지배인은 늘 그런 꼴을 당해야 하는 거야. 그답지 않게 카운터 앞 손님이 위로가 담긴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눈이 조금 붉어진 듯 했죠. 저런 인간도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을 가질 때가 다 있네. 그에 대한 인상이 약간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웬걸 마음이 누그러지는 그 순간 또다시 비위를 긁어댔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재산이란 게 이렇게 한가해서야. 아무래도 지배인의 고생은 계속될 모양이야. 그때였습니다. 히토리 씨가 입을 연 것은 있잖아요. 지배인 이따위 고생 이젠 그만둬 버려요. 히토리 씨는 다시 한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따위 고생 이젠 그만둬 버려요. 히토리 씨의 표정이 너무도 진지해 저는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역시 히토리 씨는 젊어서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는군. 경험이 없겠지. 저는 말했습니다. 난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이라면 왜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사는 게 다 그런 건데. 나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모두 그렇게 고생 삽니다. 신이 언젠가는 꼭 고생 끝, 행복 시작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래서 모두들 당장은 고생스럽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생 앞에는 고생밖에 없습니다. 그의 단호함에 저는 흠친 몸을 떨었습니다. 오늘 엄청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명 지배인의 인생은 지독한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의 고생과 어른이 된 뒤의 고생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고생과 성공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고생 끝에 성공이라고요? 고생의 앞길에는 고생밖에 없습니다. 당장 고생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냉정하고 진지했습니다.
인간은 말이죠. 행복해질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도 이제 그만 고생을 멈춰야 합니다. 제가 고생을 멈출 방법을 가르쳐 드리죠. 그 방법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멈추게 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지만 그 말을 남긴 뒤 그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멍한 눈길로 히토리 씨가 나간 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조금씩 흔들리는가 싶더니 잠시 후 카페 전체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히토리 씨와 만난 지 나흘째 넷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찍 자리를 털고 일어났으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밤새 그의 말이 마음에 걸려 한숨도 자지 못했죠. 고생을 멈추게 해야 행복해진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생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고생이 계속된다고? 그동안 고생을 벗어던지고자 얼마나 애를 썼는데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얘기에 제가 노란한 것이 아닌가 하여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히토리 씨의 진지한 표정으로 볼 때 그가 허튼 소리를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되는 얘기라면 가르침을 받고 싶다. 돈 많고 운 좋은 젊은 신사라는 선입견은 어느새 사라지고 마음속의 갈망은 점점 커져 외침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클어진 채로 가게로 나갔습니다. 오늘도 카운터 앞 손님이 제일 먼저 출석해 제 움직임 하나하나를 빤한 눈으로 좇았습니다. 저는 그게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히토리 씨가 말할 겁니다. 난 더 할 말 없습니다. 지배인. 그런데 왜 그렇게 얼굴색이 안 좋아요? 왜요?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카운터 앞 손님이 놀리듯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듣는 거잖아요. 기대되는걸요. 난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최악이었습니다. 오후에 그 시간이 되자 히토리 씨가 들어왔습니다. 가게 문 닫을까요? 아내의 물음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끝납니다. 간단한 얘기니까요. 은근히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행복이란 게 그렇게 간단하단 말이지. 그랬습니다. 그의 얘기는 정말로 간단하고 짧았습니다. 지배인, 당신의 이름이 뭐죠? 아시카와입니다. 아시카와 마사오. 아시카와 상, 아시카와 장, 마사장. 적절한 호칭을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사짱이 좋을 것 같군요. 마사짱,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즉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그 사고방식을 바꾸자는 말입니다. 저는 마사짱을 무시하거나 추궁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사짱은 정말 처참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처참한 인생, 저는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고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시절의 고생입니다. 그런 고생은 어린 마사짱으로서는 도무지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건 마사짱이 지금까지 몸으로 직접 체험해온 것들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거리로 쫓겨나고 집이 불에 타고. 하지만 말이죠. 또 하나의 고생, 어른이 된 뒤의 고생은 충분히 멈추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사짱은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긴자의 사장은 지독한 인간이었다고. 하지만 장사꾼이 주판을 할 수 없다면 그건 당시의 장사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간 병사가 총을 쏠 줄 모르는 것과 같지요. 또 사장이 회사 장부의 부기를 담당하라고 했다지요. 경영자에게 있어서 회사 장부는 지갑과도 같은 것이죠. 사장이 그런 장부의 부기를 맡기려 했다는 것은 마사짱에게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 고향 니라얌에 있었을 때 그 사장이 엄마에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장사에 재능이 있을 것 같으니 내가 데려가 일을 가르치겠습니다. 다만 어른들의 대화가 어린 나에게는 절실하지 않았으며 엄마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공포심을 느꼈을 뿐이었죠. 히토리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사짱, 만약 그때 사장이 나에게 기대를 걸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부기를 배우느라 고생은 했겠지만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했을 것이고 사장과의 관계도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사짱은 사장이 너무 싫다. 하지만 오갈 곳 없으니 지금은 참자. 아무리 고생스럽더라도 내일을 위해 참자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히토리 씨의 말을 가로막고 토를 달았습니다. 참는다는 건 미덕이 아닌가요? 참고 또 참고. 그래야 행복이 찾아오는 거 아닌가요? 제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참고 또 참으면 끝내 행복의 꽃이 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생의 앞길에는 고생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고생은 고생만 낳고 인내는 원한만 낳습니다. 실제 마사짱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참고 또 참았지만 긴자의 사장에겐 원한만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참고 또 참았지만 이즈의 과자 회사 사장을 지금도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미워해서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긴자의 사장이나 같이 회사를 창업한 친구를 그토록 미워해서 좋은 일이 하나나 있었습니까? 저는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멋지게 한 방 먹일 만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죠. 전적으로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좋은 일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끝없이 미워하면서 언젠가는 꼭 복수하리라 칼을 갈았지만 여지껏 복수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 한몸 추스르기도 벅찼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두들 그런 식으로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이 고생하는 사람을 반드시 보살펴 주신다. 신이 언젠가는 행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들 암담한 현실을 인내하며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들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 신이란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또다시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적어도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대답을 종용했습니다. 저 역시 만난 적이 없었죠. 신이 고생하는 사람들 모두를 돌봐준다면 지난날 판잣집에 살던 사람들이나 먹고 살기 위해 먼 타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모두 지금은 행복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여전히 고생만 하고 있고 또 막막한 현실에 비해 앞날도 캄캄합니다. 이게 고생의 사고방식입니다. 마사짱은 지금까지 줄곧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래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고생만 계속됩니다. 이를 빨리 깨닫고 지금 당장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자. 제 말은 그런 뜻입니다. 고생의 앞길에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열심히 노력하고 참고 고생하자. 이런 식으로 살면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습니다. 히토리 씨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니 고생만 하면서 비참한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제 모습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누구도 히토리 씨처럼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발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니 옳다는 식의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맙시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옳고 그걸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졌어야 합니다. 뭐가 뭔지 더욱 헷갈렸습니다. 제 인생은 분명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생에 눌리지 않고 잘 극복해온 편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소위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의식이 제 뇌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생이 이어질지 모르지만 그건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고생이 역경이 있어야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행복해지려면 고생을 맛봐야 한다. 삶이 힘겹다고 생각될 때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던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삶을 지속할 수 없었던 시기가 제게는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히토리 씨는 저의 그런 생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고생하며 쓰라린 삶을 살지만 계속 그걸 못 벗어난다는 것은 그 삶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신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무진 노력하지만 일이 여전히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빨리 그만두라. 라고 신이 계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는 신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그는 빙긋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제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이시안하여 거기에. 그리고는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행복한 생각을, 행복한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상식이라든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라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고생 따위, 인내 따위는 던져버리십시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자신이 결정하고 실행하십시오. 마사짱의 상식과 세상의 상식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지금 깨달으면 되고 지금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고생은 이제 끝입니다. 자, 변해봅시다. 행복한 사고방식을 가져봅시다. 행복의 기준은 모두 다르겠지만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행복 바이러스라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행복한 사고방식을 가지면 옆 사람에게도 그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그 에너지의 힘은 가히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세상의 모든 승리와 성공과 행복은 이렇게 작은 에너지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쫓아가면 멀리 달아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은 돈을 좇은 게 아닙니다. 세계의 부자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소신있게 일을 해나가다 보니 어느새 자신이 부자가 되어 있었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부자의 마인드가 부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의 마인드는 무엇이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도전 정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쓰러져도 또다시 일어서는 근면성,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스스로의 인생을 부자로 만들어낸 원동력이 아닐까요? 항상 부자 마인드를 몸에 배게 한다면 그 에너지가 자신을 부자의 반열에 오르게 할 것입니다. 행복 에너지, 행복한 사고방식, 부자 마인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얼굴에 광택 좀 내십시오. 반짝반짝 광택. 얼굴을 곱게 꾸미라는 말인가요? 마사짱, 요즘 거울 본 적 있습니까? 미간에 주름이 많습니다. 엄청 깊습니다. 늘 걱정 근심으로 얼굴을 찌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아무리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 해도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에게선 행복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을 뿐더러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누어 줄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좀 더 많이 웃으십시오. 그래서 밝은 얼굴빛을 좀 내보십시오. 제발 환하고 밝게 좀. 히토리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 즉 언어랍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에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지옥 언어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천국 언어가 있습니다. 마사짱에게는 지금까지 지옥 언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천국 언어만을 사용하십시오. 그는 천국 언어와 지옥 언어라는 것을 종이에 써주었습니다. 천국 언어, 운이 좋다, 기쁘다, 즐겁다, 감사합니다, 행복, 고맙습니다, 용서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더 사용하고 싶어지고 행복한 일이 많이 생긴다. 지옥 언어, 운이 없다, 화난다, 우울하다, 섭섭하다, 욕, 불평, 불만, 걱정거리, 하소연,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 다시 한번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야 하는 짜증나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 히토리 씨의 말이 끝나자 저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분 나쁜 무력감이 아닌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위한 행복한 제로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가게를 막 나서려는 히토리 씨에게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습니다. 히토리 씨,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 그거요. 별거 아닙니다. 거북이가 제일 못하는 게 달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북이는 왜 토끼와 달리기 시합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만한 토끼가 잠을 잔 덕분에 이기긴 했지만 그건 우연일 뿐입니다. 현실에선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거북이의 승리는 순전히 우연의 결과일 뿐입니다. 달리기 경주를 약속한 단계에서 이미 거북이는 패배한 겁니다. 그런 승부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알았다면 거북이는 토끼와 힘들게 승부하는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거북이는 토끼와 수영 경주를 하면 간단히 이길 수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얘기, 그건 그저 얘기일 뿐입니다. 그 얘기를 끝으로 히토리 씨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하던 카운터 앞 손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삐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거 참... 지배인, 지금 히토리 씨가 한 말 이해가 됩니까? 글쎄요, 아마도. 이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전부입니다. 제가 히토리 씨와 만났던 것은 4일간이란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완고하고 고지식했던 제 머릿속에 광풍이 휘몰아쳤습니다. 4일간의 만남 이후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한가한 카페에서 벌어진 4번의 만남과 대화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4일간의 대화가 끝난 뒤에도 히토리 씨는 매일 피크닉을 찾아주었습니다.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었죠. 덕분에 가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스스로 변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제 생각이 바뀌자 인생이 바뀌고 저의 모든 주변이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그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고 그가 경영하는 긴자마루칸이라는 회사의 10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히토리 씨가 한 얘기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여기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적이 없는 인생을 살자는 얘기죠. 히토리 씨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나도 부족한 사람, 마사짱도 부족한 사람, 사람이란 본디부터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배워야 합니다. 삶이 모두 수업인 것입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워야 하는가? 그래서 수업의 의미를 히토리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적이 없는 인생을 추구하는 수업이지요. 적이란 표현은 다소 호전적으로 들린다. 물론 타인에게 친절하고 자신에게도 친절함을 추구하는 히토리 씨가 한 말이기 때문에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다시 말해 무찔러야 할 대상, 무력적인 뉘앙스의 적이 아니라 단어 그대로 원한이 있는 사람, 즉 늘 함께하기에 부담스러운 사람이란 뜻의 주변인입니다. 마사짱, 항상 얼굴에 웃음을 띄우십시오.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빛나는 그 무엇을 몸에 지닌 듯 항상 웃는 얼굴로 삽시다. 사람은 모두들 태양입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태양임을 잊지 맙시다. 태양처럼 항상 밝게 빛납시다. 그리고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말을 합시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 모두가 당신 편이 되어 줄 겁니다. 적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천국입니다. 웃으며 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저는 아직 미숙합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약하죠.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요즘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제 자신에 대해 낙담하지는 않습니다. 유세으며 즐겁게 사람들과 사귄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훌륭한 인생 수업이 되는 것이라고 히토리 씨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수업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영원히 계속되는 수업이죠. 그리고 웃으며 즐겁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이상의 행복은 없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겨우 깨친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 저는 전국을 돌며 히토리 씨가 가르쳐준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것도 제게 있어서 즐거운 수업입니다. 웃으며 적이 없는 인생을 걷는 몹시도 즐거운 수업이죠. 우리는 모두 같습니다.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함께 수업을 합시다. 웃으며 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나간다면 분명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들이 산더미처럼 들이닥칠 것입니다. 이상으로 책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